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신년 메시지를 내며 새해 정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사법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경쟁, 선거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해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정치와이에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 현안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2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예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패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후계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오늘 새벽에 알렸는데, 김 위원장의 딸 주예가 참석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리설주, 주의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주예는 맨 앞줄, 그중에서도 가장 정 가운데 섰는데요. 네. 부모인 김정은, 리설주가 주의 양옆에 섰고, 심지어 김 위원장도 딸에게 정중앙 자리를 양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노출된 주예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공개적으로 찾은 것도 3년 만인데, 몇 년 건너뛰다가 지금 후계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참배를 한 건 후계 구도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올해 북한이 9차 당대회도 있고 해서 이런 해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경제가 미국의 고관세 악재 속에서도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27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고지를 밟은 건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우리가 6번째입니다. 네. 그 정도로 기념비적인 일인데, 수출 1등 공신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였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무려 22%나 증가하면서 1,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도 관세 영향으로 이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과 신흥 시장을 뚫으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네. K컬처의 영향으로 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미국 고관세와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 강화, 중국발 공급 과잉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일반기계, 석유화학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산업계에선 업종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수출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수출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내수 경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 간극을 메울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2022년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결국 탈당했네요. 네, 강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당원들에게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당시 이제 지역보좌관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금품수수 사건이 알려졌는데 네.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도 문제의 돈을 건넨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주면서 금품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 의원이 지난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휘말렸을 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감쌌었는데 어젯밤에는 최고수위에 징계를 내렸어요. 네,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최고수위에 징계를 내린 건데요. 네. 당규 19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당의 징계를 피하려고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탈당한 사람에게도 당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3일 전 정청래 대표가 강 의원과 김경시 의원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즉 그때 김병기 의원은 거론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직전 원내대표란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었을 뿐 네네. 이미 김 의원도 윤리 감찰 대상에 포함했었다고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일에 윤리감찰 대상에 포함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뒤늦게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운 전 의원이 갑질과 폭언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네, 이 후보자가 2017년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이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 이 후보자 측은 언론과의 통화와 또 제3자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직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아닌데요. 네. 녹취를 보면 이 후보자는 의원실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을 못 알아듣냐? 너 IQ가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폭언하고 고성을 질렀고요. 네. 해당 직원은 당시에 이제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직접 이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이제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이 후보자가 통렬히 반성하면서 일로써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보답하겠다고 한다. 이제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낙마 사유라며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사건의 전말은 인턴 직원이 한 주간지에 나온 김문수가 말하는 태극기 집회란 이 제목의 기사에서 이해운을 봐라 이 단어가 딱 한마디 나온 걸 갖고 보고 안 했다고 폭언을 퍼부은 거라면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 갑질은 무관용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냐 당장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보수정당 출신이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2026년 올해 정치권 최대 이벤트가 6.3 지방선거인데 아직 판세를 점치기엔 좀 많이 이르지만 새해를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그 최대 승부처는 서울시장인데요. 최근 일제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주민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 중에 누구랑 붙여놔도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인의 박빙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다소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선거까지 한참 남았다 보니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현재 광역단체장 17명 중 11명이 국민의힘이고 5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올해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 국민을 생각하면 선거 승리는 따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지난주에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미 국무부가 이에 검열에 반대한다, 불필요한 장벽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국 기자들이 미 국무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한 건데, 네네. 미 국무부 차관도 SNS에 당국에 검열 권한을 주기보단 피해자에게 민사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규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유럽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이제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이 법 때문에 이제 벌금을 받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주도한 EU 인사들의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7월에 시행이 됐는데,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제 우려를 표현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을 요청할 경우에 이게 한미 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평일 출근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 도로 지나기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금요일인 만큼 교통량이 꾸준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체는 양방면으로 모두 오후 6시에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 서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천백도로와 516도로, 또 제1산록도로와 첨단로 등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몇몇 구간에서는 월동장구를 갖춰야 이동이 가능한 만큼 미리 도로 상황을 살피셔야겠고요.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 4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조남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첫해 2026년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을 하는데 먼저 2025년 미국 주식시장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강세장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일단은 시장 유동성을 뒷받침했고요. 기업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견조하게 나왔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번 회자되었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성장 탄력을 계속 유지한 것이 또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급격한 붕괴는 또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자산 선호를 지속시키는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우면서 여러 차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식 말고요. 국채를 포함해서 다른 자산군들의 2025년 흐름은 어땠을까요? 예, 미국 국채는 2020년 이후에 최고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까지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 달러는 연중 약세를 보이면서 2017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향후에 연준 수장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경우에 추가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구리가 2009년 이후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네네.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부분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겁니다. 반면 유가는 공급 증가로 인해서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새해 첫날에 열리는 우리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뭐를 주목해야 할까요?
예, 새해가 되고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코스피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1998년부터 작년까지 신년 5거래일의 지수가 오른 경우에는요. 네. 82% 확률로 1월의 지수가 올라서 끝났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신년 5거래일의 지수가 오른 경우에 76% 확률로 그 해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끝났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전강 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 장세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면 실력 있는 투자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 장세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공부하고 그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전강 후약의 장세라고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약세장이 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기간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기간이 9월에 마감이 됩니다. 작년 생각해보면 셧다운이 있으면서 정부 예산이 마감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시점 3분기가 될 때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8월이나 9월에 지수 평균 수익률이 12개월 중에 가장 안 좋은 기간입니다. 네. 자, 통계적으로 3분기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건데요. 작년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그렇게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2년 차 들어서면 연말에 있을 중간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를 돌아보면 192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미국 대통령 2년 차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늘렸던 케이스가 3번뿐이었습니다. 아, 고작 3번이요. 네, 이 3번도 전쟁이나 탄핵 정국 그리고 9.11 테러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당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에는 시장의 상승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네, 2025년을 돌아보면 이번 강세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AI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AI가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이 됐던 건데요. 2026년에는 이런 AI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AI 산업 미국 기업들이 선점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장사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봐야 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나라의 기업들이 향후에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미중 경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 경쟁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앞서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AI,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핵심 기술 혁신 분야에서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세 가지 중요한 경쟁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가 물리적 AI나 로봇 공학 같은 실용적인 응용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서구권 국가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기술적 자립도에 있어서 중국이 네. 앞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을 보자면 중국 대비해서 열유라고 지목된 정부 주도력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빠르게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네, 지금 중국이 확실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AI 산업에 꼭 필요한 전력량에 대한 장기 전망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중국이 태양광과 원자력 발전량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미국이 아마 이 부분에 먼저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생산량 확대를 위한 부분을
힘을 쓰게 될 건데요.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광산 공급 부진이 맞물리면서 2035년까지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전력량을 메꾸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관련해서 협력 요청을 받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전력량 확보에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얘기인데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다른 부분으로는 25년 대비해서 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오르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학 섹터는 25년 대비해서 26년에 125% 영업이익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89%나 오를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화학 모두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마치 항공모함처럼 움직임이 둔한 대신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묵직하게 그 방향으로 오랜 기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자금을 투자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나 에너지 섹터도 25년 대비해서 26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60%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관심 가져야 할 섹터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세요? 예, 전강후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4,500선까지 오른 뒤에 하반기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작년 코스피가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갑자기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겁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윤을 내면 그 이윤만큼 주가가 반응을 하고요. 네네. 그에 대한 과실을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정상화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26년에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2026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하신다면요? 예, 주식 투자는 한 번에 200%, 300% 벌기 위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권리금도 내고 부동산 관련 비용도 필요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요. 주식 투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했다가 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다른 산업군에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유독 주식 투자가 투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빠르게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내 돈이 일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꾸준한 복리 효과를 누리시면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에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금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부터 추위가 정말 매서운데요. 네. 오늘 아침은 얼마나 추운 걸까요? 네, 지금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이 영하 20도, 경기도 과천 영하 15.5, 경북 봉화가 영하 15.3, 충북 제천 영하 14.5도,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해 어제보다 좀 더 춥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과 일부 충남 내륙,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에 그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어제 맹추위 때문에 그런 건지 주변에서 해돋이 행사에 나갔다가 감기 걸리셨다는 네, 분들 그랬을 이야기가 것 들려오고 같아요. 있어요. 네. 자,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지금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전라도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 최대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전라도 서부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보니까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전라도 서쪽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번 한파 그럼 언제 풀리는 건가요? 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춥겠지만 아.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번 한파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평년 이맘때와 어울리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국이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 동해안과 경상도 내륙, 전남 남해안에 이어서 서울까지 건조특보가 아, 내려졌습니다. 네. 이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해돋이 행사도 있고 떡국 아, 행사도 있고 네. 그래서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민분들 의견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전화도 새해 인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네. 민심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이제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계엄과 탄핵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새해 인사를 나누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면서 함께 떡국을 나눌 수도 있는 네. 그런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 좀 마음이 편하신 상태로 민심을 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질문을 아무래도 이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1일이니까 오늘 2일이니까 이제 불과 네,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네네. 네. 자, 의원님께 출마 권유하는 목소리 많이 나왔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출마 결심인데 굳히셨습니까? 네, 사실은 결심을 했고요. 오늘 바로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기자분들한테 오늘 2시에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 드리고 왔습니다. 네. 네. 새해부터 큰 결심을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출마 결심을 굳히신 배경 궁금합니다. 지금 당이 이제 사실 제가 3기 원내대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이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를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 출신이셔서 사법개혁 관련한 입법 정책 논의에 있어서 많은 목소리를 내시고 또 깊숙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올해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은 당내 과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경험을 원내대표 역할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올해의 목표로 내란 청산 3대 개혁 안수 민생 회복의 언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실제로 진짜 조속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안수해야 되고 또한 지금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특히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민생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당의 사법개혁의 특별위원장으로서 법안도 직접 발의를 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씀이
출사표로 들리고요. 자,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의원님만의 강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야말로 정말 단호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내고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법개혁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후보보다도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정청의 최대한의 호흡을 이끌어내고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심을 굳히셨을 때 언급해 주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당의 윤리적 위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보궐선거도 김병기 위원의 불명예 퇴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의 도덕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내부의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고우면하지 않겠고요. 여당답게 더 신속하고 엄격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원내대표가 된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보궐선거를 출마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 한 네 분 정도 된 걸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보궐선거가 사실 말 그대로 자녀 임기를 채우는 선거라서 4개월만 직무를 수행하고 맡겠다고 진성준 의원 같은 거에 아예 출마에 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내 일각에서는 뭐 2차 종합특검 추진이라든가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로 알가불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굉장히 이기 상황이고요. 이 이기를 돌파하고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오로지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파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안정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그 보궐선거 구도와 관련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선언하신 뭐 진성준 의원 또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백혜련 의원님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4파전의 관측이 많고 또 추가로 나오실 만한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지금 구도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친청 구도냐, 친청과 친명의 그 구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의원님은 이런 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의 성향이 어떤 특별한 개파색을 띠거나 그러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그 구도 자체를 자꾸 언론에서 쓰는데요. 네.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지금 네. 우리는 모두 다 친명이고 또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또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네.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정 간의 그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내대표가 이제 당청 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그걸 당내 운영에 이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 소통 문제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할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다고
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또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 자체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빈틈없는 당정청 간의 조율을 하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라는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더 일상적으로 체계화된 당정청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네. 당과 정부 그리고 당과 청와대의 조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강선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당에서 전격 제명됐습니다. 지금 같은 사안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전격적으로 제명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네. 이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다 너무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당에서 공천 관련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천 심사위원도 많이 해봤고 제명 그 재심위원도 하고 공천 관련 기구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정말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실제로 이런 금품 수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너무나 진짜 충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공천 시스템을 돌아보고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탈당을 했는데 제명 조치를 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5일 날 지난달 25일에 이미 윤리감찰과 같은 그 징계 심판을 요청을 했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말씀인데 왜 일주일 뒤에 밝혔을까? 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김병기 대표에 네. 대한 것이죠. 네. 아무래도 김병기 대표가 그때는 현직 원내 대표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당대표, 원내대표가 당의 구조에서 투탑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비밀스럽게 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단호하게 그 부분도 밝혔던 것이 맞았다. 그래야지 민주당의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는데 이제 제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탈당을 한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게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징계 사안이 나왔을 때 탈당을 하면서 회피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아마 당규가 개정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탈당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번에 강선우 의원 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당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탈당 후에도 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관련한 업무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젯밤 이후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2020년 초에 공천헌금을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그 탄원서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경찰에 이 탄원서가 접수가 되면서 이제 취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김병기 의원 측은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무근이고 또 이미 다 그 사실 무근으로 해명이 된 내용이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는 있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고 있고 그게 자리 잡았다고 보통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문제에 한계가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이게 충격인데 이거는 이 사안은 먼저 그 부분도 문제지만 윤리감찰단에서 또 그 자격심사위론가 이게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맹점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사람의 문제는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올해를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개봉 원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 다 만만치 않은데 원내대표가 되시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과제가 제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그 부분은 어느 게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네. 모두 다 중요한 과제고 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과제는 설 전에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네. 아무래도 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국민들 모두의 입장에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또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설 이후에는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일단 내란 청산 3대 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네.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설 지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선고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 결과이긴 하지만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파장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하기로는 너무나 증거 관계가 명백하고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에 합당한 형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진정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정말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 판결이 내리지지 않는다면 진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비난은 정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얘기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 지지 기대가 오차 범위 내 접점인 걸로 나타내는데 저희가 지금 예로 드는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야 후보 당선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42%, 국민의힘 38%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르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굉장히 오차가 큰 또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직전에도 네. 뭐 중도층에서 그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네. 우리 당의 그 간격이 거의 10% 이상 20%에 가깝게 벌어진 또 여론조사 네. 결과도 또 봤습니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갤럽의 여론조사만을 좀 이렇게 맹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러나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는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민심의 방향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좀 더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낮은 자세로 또 이번에 좀 우리 당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느 당이 얼마를 탈환하느냐, 사수하느냐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언급하신 서울 수도권 그리고 부산, 판세 의원님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어느 정도. 그러나 뭐 지금 전국적인 여론의 지형을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재수 네. 전 장관과 지금 박형준 예. 시장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굉장히 벌어지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민심은 생각보다 해수부 이전 이후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상대당 얘기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해 내놓은 메시지가 지도부하고 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또 일부 당내 그 메시지하고 좀 엇갈려요. 장동익 대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선거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말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면전에서 당이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직접 요구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이 사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생각하면 선거 승리가 따르는데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내란이 정말 잘못됐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당대표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질, 폭언, 과 관련한 녹취가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장철민 의원이 제일 먼저 이해훈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가 네. 지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그건 국민들의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네. 이해훈 후보자가 이제 내란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앞으로 좀 청문회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훈 후보자가 이런 갑질 문제라든지 내란과 관련해서 그 사과의 진정성과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이 험난할 것으로는 좀 예측이 됩니다. 험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요. 네. 네. 자, 이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기용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인사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또 많아지고 있는데 향후 정부 인선에서 이런 그 중도 보수 또 야권 출신 인사의 추가 기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좀 크게 보시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신 분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에 방점을 찍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정말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넓게 쓰겠다.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해훈 이해훈 의원의 기용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이런 인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을 맞아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방했는데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튼실하게 만드는 게 조국혁신당의 임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해 첫날인데 당연히 덕담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를 온 당대표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로 해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 네네. 뭐 당이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연대할 부분들에서는 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네. 원칙적으로는 경쟁이라고 보이고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대할 수 있고 네. 그런 당과 당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재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여행, 새로운 기회와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한파 그리고 해기차에 의한 눈, 풍랑, 강풍 등 위험 요소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이고요. 중북부 일원으로는 영하 15도 내외 아침 기온을 보이며 매우 추운데요.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호남권 서부와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 5에서 15cm의 폭설입니다. 전북 서해안 위시한 호남 지방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충청 서해안 1cm 정도의 눈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 물결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8도로 아침까지는 대부분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2026년 첫 정치화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앞선 인터뷰에서 백혜련 의원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8,74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해서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화의 오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병오년 새해 벌써 둘째 날인데요. 두 분께 먼저 이 올해 새해 정치권에 대한 기대 희망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먼저. 예, 네. 올해는 그 회복 그리고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점점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 혐오가 아닌 정말 정책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말 여야가 이렇게 힘겨우게 합리적으로 싸우는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그런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부동산, 환율,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신현영과 비슷한 말씀인데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갈등을 조정하는 이제 행위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갈등이 전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여야가 정쟁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최대한의 이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네거티브가 언제나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정치를 퇴행화시킨다는 점에서 네. 최소한의 네거티브를 통한 경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첫 질문이 지금 그 강선호 의원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 탈당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곧바로 제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인데 강선호 의원이 이제 탈당하겠다고 밝혔는데 탈당 발표 후에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강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앞서 백혜련 의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당에서요 탈당 후에 제명 처분까지 한 조치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왜 한 건지 좀 궁금한데 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당에서 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최고위가 없는 날이었잖아요. 주말이었고 일요일인데 새해 네. 첫날부터 저녁에 빠르게 소집을 해서 네네. 제명 의결을 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강선우 의원도 처음에는 뭐 수수하지 않았다 부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 징계 회피 목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안은 1억 수수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윤리 심판으로 회부가 이미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내부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특히나 이런 탈당자에 대해서도 제명할 수 있는 그런 특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개정을 준용을 하면서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이런 거 조사를 또 할 수도 있고 네. 제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최고위가 결정을 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실제로 그 윤리심판원에서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이 사안이 간단하게 끝날 수 없다라는 아주 심각성을 당에서 엄중히 보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평론가님 네. 강선우 의원이 이제 공천 성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네. 이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의혹은 계속 반박을 하고 네. 부인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탈당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워낙 구체적이잖아요. 이 녹취록이 존재했는데 이 녹취록이 내가 돈은 안 받았다고 할지언정 녹취록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만으로도 강력한 증거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조계의 중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강 의원 입장에서는 뭐 SNS에 글 올리고 나 무관하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사안은 본의를 넘어섰어요. 이 본의를 넘어서 당 전체에 지금 미칠 파장.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수석 대변인이 네. 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저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첫 번째 멘붕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네 하는 게 하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 의혹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그럼 수도권에서 있는 그 지역구의 광역의회에서 1억 원의 수수가 있었다로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혈연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는 시골은 어떡할까요? 시골 지역구는 어떡할까요? 시장 군수에다가 이게 모든 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간단한 파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탈당과 제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네. 그렇게라도 본인은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했지만 이미 네. 이 사안은 당 전반으로 불똥이 튄 거고 저는 네. 강 의원에 대한 조치는 이제 오히려 관심 영역을 넘어서서 네네. 당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슈 관리를 하는가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건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파장에 가라앉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 회부인데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두 분도 뭐 보셨겠지만 밤사이에 또 나온 게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2020년 초에 공천 뒷돈 3천만 원을 줬다가 몇 달이 지나서 돌려받았던 내용의 그 탄원서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탄원서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 보좌진 쪽에서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저도 물론 인용을 하는 건데요. 좀 이런 사안이 된다면 지금 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시 좀 재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김병기 의원도 이전에 비공개로 윤리감찰단에 회부가 된 사안이었고 거기서 판단하기로는 결국에는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은 뭔가 검찰이라고 하면 윤리심판원은 이제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신속한 징계 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는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건 또한 지금 서울경찰청에 지금 다 이첩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실제로 저희들도 매우 당혹스러운 게 우리 동료와 바로 옆에서 이런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시기에 하는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실제로 강선 의원의 1억 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다음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해 있을 지선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지금 새해 벽두부터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신 의원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사실 뭐 초대형 악재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새 정치 여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명이 민주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검은 돈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20년간 노력을 해왔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오히려 뭐 더
사실 노골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커지고. 자, 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는 네. 2024년 대총선 당시에 이제 네. 이 문제가 김병기 의원에게 제대로 불거졌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사안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 이른바 그때 그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했던 고소고발장이 지금은 경찰의 보좌진에게 가 있는 거고 보도에 따르면 네. 당시는 당의 접수가 대표실 접수가 그렇게 됐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대표실에서 다시 공천 네. 검증위원장 쪽으로 가서 이게 유야무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네. 이게 김병기 의원 측 손으로 들어가서 이게 사라졌던가. 네. 이걸 이수진 의원이 당시에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네. 뭐라 그랬죠?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건 뭐 명백한 두 번 생각하고 하나 난 끝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총선이 끝난다면 소추화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조사까지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 당시는 유야무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이게 유야무가 됐을까? 대표실로 접수된 공문이 그 탄원서나 이런 것들이 왜 그쪽 이해 당사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됐을까? 이걸 저는 이걸 소명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가 네네. 물론 지금은 지금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나올 일이지만 네. 그 당시는 그게 왜 실세라는 이름의 검증위원장이면 실세니까 네. 왜 묻혔는지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소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지금 소명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때 상황을 더 소명하는 게 좀 급하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이 11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다가 이제 차기 또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이상은 또 일종의 공백기지 않습니까? 물론 대행 체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여론의 어떤 분위기는 만약에 오늘과 같은 그런 이런 의혹 제기가 또다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이거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폭발력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보기에는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이제 윤리감찰 지시했고 그걸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당에서 관리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빠르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네. 그 국민 신뢰를 위한 회복과 수습에 대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뭐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 사건들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우리 당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서는 사안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비슷한 이슈가 혹시 발생한다 그러면 더 단호하고 빠른 대처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의 다음 그 원내대표단의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예.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러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정부로서의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는 국회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여야 협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민생의 부분 그리고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분 이런 면에서의 정말 중심을 잡고 이런 회복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절박하다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후보 한 명 한 명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재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두 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선거가 두 종류잖아요. 1월 10일에 최고위원 네. 보궐선거 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제가 추론을 해보면은 네.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요? 왜냐하면 4개월밖에 안 되는 데다가 뭐 네. 지금 임기를 늘려서 하자는 것들이 과연 뭐 얼만큼 지금 당원 당규를 또 바꾸는 그 당규를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지금 뭐 약간 난 4개월만 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라 네네. 그분이 조금 더 아까 좀 말하자면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원내보다도 저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인 2표 그러니까 복수 투표를 하는 데다가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진 거는 이제 명심의 리더십이 무너진 걸로 일정 부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자리를 채우는데 네. 이게 1인 2표 복수 투표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친청 친명 한 분 한 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무너진 리더십을 친명이 된다 그러면 약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친청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약간 그 당에 더한 당의 장악력. 장악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 예.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좀 반성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민주당의 회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미묘하게 약간 진공 상태에 지금 벌려져 있는 원내대표 선거라는 모습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청과 친명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부분이 미칠 영향이 향후 민주당의 전체적인 영향을 놓고 봤을 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저는 원내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최고위원 선거 더 좀 주목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앞서 출연하신 이제 백혜련 의원께서도 원내대표 선거 이제 출마를 선언하셔서 일단 원내대표의 진성준 의원,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 백혜련 의원 이제 4파전이 네. 됐고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도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돼서 5명 나왔죠. 네, 5명 나와서 지금 선거 운동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자, 신혜영 의원님. 네. 당심이 어떻게 흘러갈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 보면은 네. 그 개파색이 짙지 않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실제로 뭐 친문이다, 친청이다, 아니면 친명이다 명확하게 하지 않을 뭔가 규정을 짓기에는 카테고리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개파색이 없었던 의원들이 네 분 다 그렇다는 게 좀 특이한 이번에 양상이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이 4개월만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더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4개월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 원내를 구성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4개월은 금방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4개월만 한다는 게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오히려 다른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연연하지 않는 후보들의 메시지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실제로 지금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고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수습을 리더십을 갖고 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힘을 잘 실어주고 그리고 청과 같이 소통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의 그런 소유자가 누구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올해는 뭐 내란을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 이슈도 있고 네.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또 청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새로 미래 비전을 또 제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력이 누가 더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고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볼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올해는 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선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원내대표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개파색이 짙지 않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 5명은 좀 카테고리화 되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누가 유리하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네. 명확하게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네. 분명히 본인들의 그 개파에 대한 명확성을 사실은 선거의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잘 수습을 하고 가신다 그랬을 때 그를 잘 원내에서 최고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일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저는 평론가님의 그런 판단도 일정 부분에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당청의 여러 가지의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성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또 뭐 친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최고위원들도 계속해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개파를 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할까 지금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고르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기 때문에 박빙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우님은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유리하게 말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네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친명이 좀 유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 정말 그 지금 아마 친청계에선 2명이 나오고 네. 문 의원하고 이제 이 의원 두 네. 분이 나오고 이제 이쪽 친명 쪽 3명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아까 친청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1인 2표제다 보니까 정확하게 2명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포지셔닝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친명 쪽에서는 이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무너진 상황에서 네. 이 공백을 다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번만큼은 그 다 권리당원들 특히나 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청이든 친명 어쨌든 권리당원의 새 싸움에서도 친명의 결집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머지 이제 뭐 그 표를 따지는 중앙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아마 전략적 고려가 있다면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 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중심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선거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또 사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녹취가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음성이 공개돼 가지고 상당히 또 파장이 큰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전조라고 봐요. 이거 하나로 끝날까요? 제가 보기에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보좌 진과의 갈등 문제들이 아름아름 알려진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성 내지는 저 전조라고 보는데 2010년 이제 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태호 그 전 경남지사가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청문회 나왔는데 당시 이제 이 경남도지사를 했으니까 친정이 경남도청 아닙니까? 이 경남도지사가 누구였냐면 김두관 당시 지사 전 장관이었어요. 그때 청문회 때 경남도에서 청문 자료로 김태호 후보자 관련된 자료가 트럭 2대 분량이 왔어요. 그건 팩트예요, 제가.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자료들이 트럭 2대는 몰라도 상당 부분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은 넘어가지 않게 제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제보라든가 과거 행적과 관련된 것을 자료로 꺼내놓으면은 친정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사례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사실 사진 자료가 나오면서 김태호 당시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념적 지형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확장 재정이냐 당시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학과 소신과 비전 신념에 대한 문제도 아마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되겠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3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밟아왔던 의정에서의 그런 어떤 축적의 시간들까지도 저는 고스란히 드러날 거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첫 대응이 무조건 낫게 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섣불리 이걸로 끊으려고 했다간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수위 조절과 시간 조절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단 이 후보자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게 하나가 계엄 옹호 논란이고 하나는 이제 확장 정책에 대한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정책적 행보를 확 뒤집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모아지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조가 정리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갑질 의혹과 관련한 거라든가 의정 활동 중에 축적되는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게 사과만으로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안이 심상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강선우 의원이 장관 낙마할 때 그런 갑질 이슈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 녹취록이 사실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 같다 이번에는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에서도 성명서가 나왔고 장철민 의원 우리 당의 의원도 이제는 낙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의원이 이렇게 장관직을 수락하고 본인이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정치에 그런 인생을 걸고서 이 장관직에서 본인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장관 할 만하다라는 정도의 여론이 수렴이 돼야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청문회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난관이 많긴 하지만 그 이제 이혜훈 의원의 그런 소명 자세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건들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그 인턴 보좌관에 대한 이 녹취와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SNS에 전화로 본인에게 전달을 해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는 이 패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요즘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그 좀 빅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권에 대해서도 박지원 의원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정청래 대표하고도 아주 가깝잖아요. 왜냐 박지원 의원은 이제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다시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데 네. 여러 가지 이해 요구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두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네. 두 분이 과거에는 또 굉장히 천적관계였다가 지금 굉장히 또 가까워지는 일종의 아주 그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의원에게 SOS를 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과연 뭐 박지원 의원 정도가 우호적으로 판단해서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자가 배출되면 한쪽은 방어를 하고 한쪽은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잘못하면은 한쪽은 세게 공격하고 한쪽은 팔짱만 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 굉장히 감정이 상한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후보자 청문회를 맞이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명식으로 반대할 방법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걸 이렇게까지 엄호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른바 동업자 의식의 연결고리가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이혜훈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라든가 뭐 나름 영향력을 끼치는 박지원 이런 쪽에다가 어떻게 날 좀 도와달라는 SOS를 칠 수는 있으나 뭐 물론 그분들이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화력 지원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인화성을 놓고 볼 때 이건 갑질을 잘못하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물론 강선우 전 장관 그 당시 청문 후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국민 정서상 인화성이 강해요.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네네. 저는 이게 쉬울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념과 가치 체계에 대한 검증보다 이 사안이 더 본질로 부각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게 뭐 이 후보자가 쉽게 방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무리 그러니까 통합 차원에서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의원에게 이렇게 한 건 SOS 차원인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일종의 보수 진영의 인사를 그것도 최초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명이죠 아직. 그런데 지금 그 첫 반응들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대개가 존중은 하는데 놀랬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뒷짐지고 막 팔짱 끼고 열심히 하시라 이혜훈 후보자에게 이렇게만 지켜보는 것도 당에선 부담 아닌가요? 뭔가 좀 뭐 지원이란 말은 그렇지만 뭔가 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 여론을 당 내에서도 어떻게 좌지우지는 못할 거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TV조선에서 보도한 것이 네네. 집에 있는 프린터 수리를 보좌관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집에 가봤더니 막상 집에 배우자분은 헤드폰 끼고 피아노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쳐야 되지 하는 그런 불만들이 기억이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직의 권력에 있을 때 그런 사적 보좌진들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네네. 그동안의 그런 잘못됐던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의 모습을 어떻게 장관직을 수임하면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박지원 의원은 워낙에 우리 당의 어르신이어서 네. 그래도 일부의 방어막이 된다 그러면 네. 여론에 있어서의 조금 도움은 될 것이다라는 면에서 이혜훈 의원님이 SOS 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와의 신현영 전 의원과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 새벽에 영상으로 신년사를 전했는데 신년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성장, 국민이었어요. 대전환을 언급을 했는데 신 의원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4일부터 중국을 가고 그다음에 또 일본을 가고 굉장히 많은 일정을 또 빠르게 소화하는 느낌인데요. 올 한해 정부에서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행보를 나갈 거로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전환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지방, 상생, 안전, 문화, 평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힘을 쓰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워낙에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여러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방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네. 그리고 청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더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또 지난해에서도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앞으로 내면서 대한민국의 그런 선진국으로서의 더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일하는 정부의 모습, 2년 차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신년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불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잘못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비춰 지지자들한테 그런데 가서 좀 한각에 비춰지면은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서 이렇게 뭘 그렇게 한각에 있을 자리냐 이렇게 아마 그런 비판도 생각은 갖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여야가 나온 이슈들이 워낙 첨예한 게 있어서 네. 아마 그게 지금 뭐 편안한 모습의 어떤 연출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저 대통령 신년사 보면서 네. 성장과 국민이라는 외피를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은 지을 수가 없는 게 첫 네. 번째가 지방이었잖아요. 네. 국토균형 발전. 그래서 네네. 5극 3특 체제 뭐 이런 예.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두 번째도 이제 고루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것이 결국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메시지는 이제 전체적인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제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건 네. 이제 뭐 제가 굳이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해서 네, 이제 내는 거죠. 네. 내는 건데 뭐 저는 근데 뭐 역대 대통령이 다 선거에 자기 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건 뭐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어쨌든 좀 이 대통령은 조금 더 좀 세련된 방식이지만 어쨌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뭐 이제 원래 뭐 새해가 되고 이제 인사라는 차원에서 여야 대표들이 가서 네. 대통령과 덕담 나누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네. 근데 지금 워낙 전선들이 좀 첨예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네. 장 대표도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들 특히나 당내 흐름들을 여론의 흐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이제 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잘 이렇게 그림을 네. 만들고 싶겠지만 지금 사실 이 대통령의 속내도 편하겠습니까? 당이 돌아가는 걸 지금 당내가 처한 그런 이슈들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장 대표가 지금 뭐 오늘
가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자, 여야 대표 신년사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얘기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단어만 갖고 생각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방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올해 이제 1월 16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심판 선고도 있고 예. 그래서 빠르게 이제 3특검이 마무리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정리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었고요. 네. 장동원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보수가 어떻게 합리성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힘의 뭔가 각성과 대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쇄신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는 선거 무드에 이미 돌입한 만큼 네. 국민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의 모습을 어떤 메시지로 풀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지자체 장들은 정말로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통합과 그리고 내부에서의 극우 이런 잔재들의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앞으로는 절박하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빠르게 트랜스폼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절박감이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 여야 대표 신년사 보면서 재밌게 느낀 게 결국 이게 아마 이제 지방선거의 핵심 슬로건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결국 예, 신년사가 막 예.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네네. 약간 뭐 티저 영상 같은 건데 네. 내란 잔재 청산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다 내란 보니까 심판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2차 특검도 종합특검도 그래서 지금 새해 첫 네네. 이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장 대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얘기했던 것은 법치란 얘기는 법 앞에 평등.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사법개혁들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어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좀 그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네. 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보수의 정면 가치다 보니까 원래 정통 가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게 과연 이제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 근데 저는 중도 확장이라는 건 슬로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전략이거든요. 아, 슬로건이 아니고 전략이다.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당연히 그러면 진영과 진영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들이 전략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슬로건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어찌됐건 이제 이 흥미롭게 본 거는 두 대표가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신년 인사 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또 당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장동혁 대표는 별 반응이 없었다는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선 거는 그만큼 지금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죠. 그렇죠. 지금 뭐 그 보도되는 거 보면은 정원호 청장, 네. 박주민 의원도 박빙의 그런 승부수로 오세훈 시장을 이기거나 아니면 접점에 있다라는 것들이 보도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당이 지지를 해줘야 서울시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당내 원망이 이런 방식으로의 주문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뭐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나 아니면 충청도에 있는 우리 지사님들이나 다들 지금 불안하고 당이 이래서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당내 쓴소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또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또 당내 그런 강성 인사들은 또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게 되면서 네. 당내의 분란으로 또 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이슈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내부 분열, 갈등, 윤 어게인 이런 모습으로만 점철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폭넓게 짚어주셨습니다. 당원 게시판 부분까지요. 이게 지금 연초에는 빠르게 지방선거로 갈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통합,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그 반대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새해 벽두부터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붙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셨지만 뭐 나경원 의원도 SNS에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바닥인지 자기 성찰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들을 가지고 장 대표랑 연결이 좀 무리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또 하나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삼촌론을 얘기했던데 그 밖에서 삼촌이 훈수 두듯이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삼촌론을 들고 나왔고 장해찬 뭐 부원장은 아무래도 뭐 좀 그 강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런 이제 성향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을 우리가 특히 지도자급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장동익 대표 어디를 향합니까? 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으면 헤엄을 쳐야죠. 선거가 왔잖아요. 네네. 선거가 왔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합니다. 저는 하는 거를 과정이라고 보고 네. 다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나 이게 중원 확장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외연 확장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전환시켜내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 대표를 당선시켜주고 장 대표를 만들어준 그 지지층들에게 장 대표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저런 절박감 때문에 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그런 어떤 동질성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네네. 나 이제 오늘부터 나 이제 중원 나갑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나 이제 외연 확장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죠. 네. 시기를 봐서 또 그러다가 네네. 중간중간에 당연 쇄신 방안 얘기하고 네. 또 아니면 특정 인사를 만남으로써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뒤에서 강하게 이거 우리 지도부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차도살인 같은 거예요. 장 대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의 화력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대표는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헤엄을 치는 거죠. 네. 절박하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요. 차도살인이 될까요?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의 칼을 칼로 빌려서 가죠. 예. 이제 뭘 한다는 예.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냐를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건이 과연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리위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한 이 사안은 종결이 안 돼요. 네. 윤리위원장 뭐 1월 말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뭐 당내 뭐 당원이 있습니까? 당규가 있습니까? 네. 공소로 놔두면 돼요. 예. 당무감사위원회 의견은 네. 말 그대로 그냥 공소장에 불과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네. 그때 뭐 개인 의견으로도 지금 치환은 될 뿐더러 네. 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약간 엇갈리는 측면도 있어서 네. 저는 이거를 단칼에 처리하려면 윤리위원장 뭐 이번 주라도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면은 저는 굳이 뭐 이걸 그렇게까지 건드려서 또 당의 내분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장 대표의 전략적 의지도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윤리위원장을 언제 임명하고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저는 그게 어찌됐건 이 사안의 종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있는 게 더 살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든 그 칼을 그렇죠. 빼낼 수 있다라는 살생부 같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할 때 이 한동훈 죽이기의 카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누구를 2호선 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관심 하나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네. 칼을 빼는 순간은 상대도 여기에 승부를 걸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잘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이제 일어난 일 중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년 연하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민 전 의원이 보수 어떻게 보면 대척점인 나한테까지 신년 연하장이 온 것이 무서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연하장에 대한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민경욱 전 의원과 저는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과 선임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예. 이제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고 이제 네. 민경욱 전 의원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냐?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거 별 의미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통령이 전직 의원들 전체에게 아마 보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전 현직에 다 보냈을 겁니다. 한 네. 5만 명 가까이 보냈다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민경우 의원도 지금 약간 중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빈집털이하듯이 굉장히 확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당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 정치인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그냥 무서운 일이라는 거는 뭐 국가 예산을 뭐 어떻게 해서 몇 개 뭐 낭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매우 집요하고 치밀하다라는 말을 애둘러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네.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헌정회라고 전 의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받아갖고 아마 뿌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배지가 떨어져 보니까 네. 현역일 때와 전역일 때 사회적 대우가 너무 다른 거를 다들 이게 허탈감을 갖고 있는데 네. 저 또한 그 현역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연합장 받다가 네. 이제 전 의원이 되니까 완전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받은 거예요. 이런 네네. 비슷한 감정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전 의원들한테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란색 중심의 오색 빛깔 무지개의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의 의비로서의 이런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의 하나의 또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새해 첫 정치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중부지방 위주로 어제만큼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파, 풍랑, 강풍, 해기차에 의한 호남권과 제주 산지 폭설까지 한꺼번에 왔습니다.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해기차에 의해서 호남권 서부와 제주 중심으로 대설특보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 독도로도 오늘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서해안 위시한 호남 지방 1에서 5, 충청 서해안으로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영하 11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구 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8도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파도도 최대 4m로 높겠고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8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사건 Y 시간입니다.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사건 I에서는 친족 상돌의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지난해 말에요. 방송인 박수홍 씨 아내분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해서 형을 면제한 친족 상돌의 전면 개편에 환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서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네. 이른바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아내분이 올리신 건데, 자,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기존의 친족 상돌의 제도는요, 뭐 직계 혈족, 배우자 중 좀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형을 면제를 했고요. 네. 그 외 동거하지 않은 친족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친족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친족 상돌의 개정안은요, 근친인지 원친인지 상관없이 모두 친고죄로 일어나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친족의 범위나 뭐 동거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전에는 가까운 가족이면 고소조차 이제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고소를 하면 처벌하는 친고죄로 이제 일어나댔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 체계에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좀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등 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서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친족 상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좀 친고죄로 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는 무조건적인 좀 수사기관을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가족 간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두고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처벌을 원할 때 확실하게 처벌하는 구조로 좀 뭐 가족 유지라는 전통적인 가치와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원칙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이유로 친고죄를 둔 거군요.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재작년 6월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그리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입법 공백기 기간이죠. 네. 그 기간 동안 발생하신 그 사건의 처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살려서 헌법 불합치가 선고된 2024년 6월 27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라고 해도 일단 현재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로 친고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입법이 늦어지면서 6개월이 지나버린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소기간 특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고소기간 특례는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적법한 고소로 인정을 해주는 조항을 마련했고요. 네네. 그래서 기관 도가로 뭐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6개월의 기간을 놓치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영구히 불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민사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친족 상도례 규정은 형사처벌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는 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그렇고 뭐 고소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뭐 가족이 내 재산을 가로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뭐 가족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봤다면 네.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도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형 면제를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근데 이미 형 면제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처벌을 한다는 건 사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좀 이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불리하게 좀 불이익하게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에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르면 이미 뭐 헌재 결정 이전에 이미 뭐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형 면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법이 처벌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다시 처벌할 수는 없게 됩니다. 네네. 다만 이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사적인 수단은 가능합니다. 뭐 형 면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산 탈취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앞서 언급했던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박수홍 씨의 부친이 본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 부친의 주장은 그 친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네.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이른바 대리 횡령 시도 이번 개정으로 차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번 개정안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시도는 이제 좀 원천적으로 타단되거나 아니면 그 실효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 뭐 박수홍 씨 사건처럼 뭐 부친이 횡령을 했다고 이제 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부친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또 이미 그렇게 되면은 또 범행을 또 자백한 셈도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전에는 이제 형 면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누가 되었건 간에 처벌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실제 범인을 가려낼 수 있는, 주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사건처럼 이제 뭐 부모가 형제 간의 갈등에서 특정 자녀를 비호하기 위해서 좀 허위 진술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치매 부모님의 예금을 자녀가 몰래 인출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인 약자인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의 예금을 몰래 인출해도 사실 친족 상도례 때문에 무조건 형이 면제되었고요. 또 자녀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자녀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가해 자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면 뭐 형사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재산을 돌려주는 등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동안에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 범죄 많았지만 형벌로 처벌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 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이런 고소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은 뭐 가족이라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해서 발길을 돌린 피해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뭐 개정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의 고소 특례 기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기에는 좀 고소 사건 접수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또 상속 분쟁이나 또 재산 분할 등 기존에는 민사로만 모두 다 해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네. 다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예.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힐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또 사실 가족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 계좌를 같이 쓴다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인가 아니면 이게 명확한 범죄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 적용되는 구하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하라법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